네,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ETF 수업을 첫 번째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는데, ETF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면 수업에 추가 설명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ETF는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 지금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또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고 사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설명했듯이 특정 지수와 이제 연동되는 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특정 지수와 연동되는 상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특정 지수와 연동되는 것 외에도 다양합니다. 특정 지수와 연동된다라고 한다면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또는 나머지 뭐 각종 지수들이 있죠.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뭐 이런 지수들에 연동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지수 외에도 연계된 상품들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장 지수 펀드 ETF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최근 들어 주가 지수와 관련된 ETF뿐만 아니라 산업업종형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업종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형,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그룹형도 있고요. 해외형도 있습니다. 중국형이라든지 미국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 선물형이라고 해서 뭐 구리라든지 은에 투자하는 그 다음에 채권형 등 다양한 형태의 ETF가 발달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에 투자하는 2차 전지주 ETF도 있고요. 그 다음 전기차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품이고 자기의 성향에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산업 흐름에 걸맞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ETF는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ETF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수업 4절 시간에 구조화 알려드릴게요. 상품입니다. 우리 구조화 상품은 지난 대면 수업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조화 상품이라는 것은 제가 대면 수업에 뭐라 했던가요? 이거는 원물이 아니고 뭔가 1차 공정을 거쳤다. 그래서 구조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이가 있고 당근이 있는데 이거를 요리를 해서 하나의 음식이 탄생을 한 거예요. 요리를 한 음식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시켰습니다. 구조화 상품이란 수익 구조나 원금 보장, 범위 등을 일정한 형태로 구조화를 만들었어요.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라든지 은행에서 특정 금전 신탁 형태로 판매하는 ELT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편도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ELF라든지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ELB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이제 구조화 상품, DLS라든지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상품이 이제 구조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우리 ELS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LT입니다. 우리 ELT는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ELT는 증권사에서 발행상 ELS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여 판매하는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겁니다. 신탁입니다. T는 이제 트러스트를 의미하는 거고 T가 붙은 상품은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LS를 기초자산으로 한대요. 우리가 배웠던 ELS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한국투자증권에 뭐 13,845호 던가 뭐 이런 상품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품 이런 ELS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근데 우리 13,845호인가 저번에 저희 배웠던 상품은 어떤 기초자산을
무엇을 기초자산으로 했던지 기억나나요? 제가 대면 수업에 했던 그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뭐 이런 그 ELS였거든요. 근데 또 이 상품 자체를, 이 ELS 상품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T라는 겁니다. 이 ELT의 기초자산은 이 ELS고, 이 ELS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이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ELT고요. ELF 볼까요? ELF란 또 ELF란 보시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 또는 DLS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ELS와 DLS를 또 기초로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ELF,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게 이제 ELF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을 다시 또 이걸 기초자료로 뭐 상품을 만들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상품을 또 기초로 해서 또 무슨 상품을 만들고, 계속 또 연결. 이게 뭐죠? 파생되죠. 파생되죠. 그래서 파생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조를 막 짜죠. 막 구조 짜잖아요. 뭐 5% 오르면 1% 줄게, 95%까지 안 내려가면 5% 줄게, 막 이런 구조를 짜죠. 그래서 구조와 상품,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다음 볼게요. 이제 ELB입니다. 우리 ELB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원금 보장형입니다. 원금 보장형 ELS를 말한다. 왜냐하면 ELS와 ELB는 구조가 거의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금 보장형 ELS를 ELB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ELB는 원금 보장이 된다 라는 거고요. 제가 좀 잘못 설명드렸네요. 죄송합니다. ELB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ELD였죠. ELD였습니다. 그래서 ELD는 정기예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D는 디파짓이라고 했습니다. 디파짓. 그래서 정기예금.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서 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정기예금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생상품이고 구조화된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이거는 원금 보호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지금 위에서 설명드리는 건 ELB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ELB는요, ELS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ELS가 있는데, ELS 중에서 제가 ELS는 원금 비보장형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금 비보장형이 대부분이고, 그때 사이트에서 보여드렸던 ELS도 다 원금 비보장형만 그 11개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지만 간혹 원금 보장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ELS는 무조건 원금 비보장형입니다는 아니라는 거죠. 원금 보장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금 보장형을 ELB라고 부릅니다. ELB라고. 원래는 다 ELS로 통칭해서 불렀었어요. 부르다가 어느 시점에 이러니까 이 ELS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헷갈려 하고, 이러니까 그냥 원금 보장형은 ELB라고 부르자. 왜냐? 원금 보장형은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원금 보장형은 주식에 투자하기가 어렵죠. 원금 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B는 뭘까요? 이거는 본드라고 해서, 본드는 뭐죠? 채권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equity linked bo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ELB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설명 잘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금 보장이 되는 그 파생 상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LB가 있고 ELD가 있다. ELD는 은행에서 파는 정기예금형이고, ELB는 ELS의 한 종류로서 원금 보장형이다 라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된 상품을 설명드렸는데, 이 세 가지 상품이 다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설명 안 드린 오늘 배운 건 ELT가 나왔습니다. 주가 연계 신탁,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겁니다. 신탁은 지급기관 은행이죠. 신탁은 은행에서 팝니다. 예금자 보호의 비보호. 예금자 보호의 보호를 받는 거는 오직 ELD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 상품의 손익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화 상품은요,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도 있죠. 맞죠? 그래서 원금 보장형 구조도 있는데 ELB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수익 추구형의 범위를 보면 방향성 수익 추구형이라고 해서 방향성 수익 추구의 경우에는 상승 수익 추구형, 하락 수익 추구형, 양방향 수익 추구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읽어 놓으시면 되고요. 낙아웃이 있다라고 됐습니다. 낙아웃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ELS가 있을 때 스텝다운형으로 상품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5%씩 떨어지게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그 원금 대비 80%로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 수익률을 연 4.2% 드립니다. 이런 스텝다운형의 이제 그 구조화 상품의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낙아웃이라는 그래도 최저선을 정해놓는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최저선. 그래서 최저선이 처음 시작할 때 대비 50% 또는 40% 정도 최저선을 정해 놓는다는 거죠. 여기를 터치해버리면 가다가 너무 폭락해서 한번 찍고 올라온다든지 한 번이라도 이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락아웃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일정 배리어를 터치하면 낙아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낙아웃이 발생하면 손실률이 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위형은 중요합니다. 디지털형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금 비보장형 구조 대부분의 제가 이제 ELS 같은 경우 원금 비보장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원금 부분 보장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원금의 80에서 95% 수준의 원금을 부분 보장하는 형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 비보장형 에서 보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투스타는 뭐냐? 기초자산이 두 개인 거. 예. 그래서 투스타란 두 가지 주가지수 또는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3스타라는 것은 기초자산이 3개인 거 이런 거였습니다. 구조화 상품의 주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모집 기간을 정하여 판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모집 기간 정해서 그 기간에만 판매를 하고요. 두 번째, 투자자가 사전적으로 기대 수익률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의 그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률 8% 이런 수익률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3번, 투자에 있어서 발행사나 운용사의 운용 능력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한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4번, 원금 보장형, 원금 부분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등의 손익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5번, 주식, 금리, 원자재, 환율, 부동산, 각종 가격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 선택이 가능하다. 6번,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분산 투자 시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나는 반도체 관련된 그 직접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근데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또 그 반도체가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올라야지만 나죠. 주식 가격이 올라야지만 나죠. 그래서 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ELS 가입했는데 이 ELS는 반대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죠.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 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번 예금 상품과 같이 월 이자 지급식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그 구조화 상품에 돈을 넣었는데 이자가 만기에 일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월 조건이 충족하면 1%씩 나오는 상품, 그런 상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탁 상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ELT라는 상품에서 신탁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이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와 그러니까 신탁의 설정자라는 것은 신탁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내 돈을 맡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돈을 운영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맡기는 사람, 위탁자를 신탁 설정자라고 하고요. 신탁을 인수하는 자, 신탁의 운용을 인수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신탁을 인수하는 자, 즉 수탁자 라고 해서 이 두 관계자가 특별한 신인관계에 기해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거죠. 즉 맡기는 겁니다. A라는 어떤 이제 그 투자자가 자신의 그 재산을 이만큼 재산을 B라는 신탁회사에 신탁회사는 은행이 될 수도 있죠. 그 신탁회사에 내 자산을 운용해서 관리해 주세요 라고 맡기는 형태입니다. 신탁의 관계인은 맡기는 위탁자와 운영을 맡게 된 수탁자와 그 발생한 수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 그래서 이렇게 세 관계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탁자란 돈을 맡긴 사람이죠. 위탁자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특정한 재산권의 운용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자를 말하고요. 통상 신탁회사나 신탁업을 겸용하는 금융회사, 즉 은행 등이 수탁자가 됩니다. 수익자란 신탁 이익을 향수하는 자입니다. 재산을 맡겼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을 받는 자입니다. 보통은 위탁자가 지정한 특정인 또는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돈을 맡기고 수익도 받아가는 자신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수익을 준다든지 손자에게 수익을 준다든지 배우자에게 수익을 준다든지 이럴 때는 수익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 신탁에는 금전 신탁도 있고요. 비금전 신탁도 있습니다. 금전 신탁은 돈을 맡기는 게 금전 신탁이다 정도만 하고요. 연금 신탁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운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는요, 다양하거든요. 연금에는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금 신탁이 있고요. 신탁으로 운영하게끔. 그 다음 연금 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에는. 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신탁은 은행에서 대부분 판매하고요. 연금저축보험은요, 보험사에서 개발 및 판매하고요. 연금저축펀드는요, 보통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연금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배우는 이 연금 신탁의 이 밑에 부분 설명은 연금 신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은 이 세 상품 전체에 국한되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제도는 물론 제가 이제 차별화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꼭 연금 신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세 상품을 통칭해서 설명하는 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금 신탁이랑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거는
상품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원금 보존 및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는 상품은 이 세 상품 중에서는 연금 신탁과 연금 저축 보험이 원금 보존과 예금자 보호법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요, 당연히 원금 보호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이 세 상품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연간 납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내가 납입한 돈 10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금을 공제해준다. 세금을 공제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벌어들인 1년간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연말에 세금을 떼게 되거든요. 근데 세금을 뗄 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이런 연금 신탁을 가입하신 분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금 신탁 저축은 금융기관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말. 이게 참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 제가 위에 열거한 3개, 이 세 상품 간 이전이 가능해요. 즉 연금 신탁에 넣어둔 돈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연금 보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 보험에 넣어둔 상품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연금 저축 펀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연금 펀드에 있는 상품도 연금 신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증권사에 있는 상품도 보험사로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 상품은 서로 크로스 교체가 가능하다. 그걸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인데요. 가입 대상은 뭐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고요. 납입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세 상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됩니다. 납입은 1,800만원이고요.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납입은 400만원을 넘어서서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납입 기간은요. 2013년 이후부터는 5년 이상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5년은 납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금 수령 조건입니다. 납입한 돈 언제 받아가냐? 그거는 2013년 이후부터요.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10년 이상 수령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30세예요. 30세에 이제 납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35년까지 납입해야 돼요. 35세까지. 35년, 35세까지는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납입 기간은 끝났지만 돈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개시 연령은 최소 만 55세니까. 그래서 쭉 가져가다가 20년이나 묻어놨다가 55세가 되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65세까지 매년 얼마씩 이렇게 나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즉 손실 볼 수 있는 뭐 벌금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적립기간 중에 해지한다면, 즉 방금 예시한 대로 35세에 이 35세가 되었는데 이거 납입기간이죠. 납입기간, 적립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여한대요. 기타 소득세 16.5%. 그래서 손해를 16.5%나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연금 수령 후에 나중에 55세 이때 만약에 했는데 10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중간쯤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보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를 합니다. 이때 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니까 이제 손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해서 금전 신탁 중에서 실적 배당형 금전 신탁도 있습니다. 실적 배당,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란,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나 수익증권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준다. 주로 그렇지만 단기채권, 기업보험, ELS 등을 주로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금전이 아닌 재산 신탁도 있습니다. 금전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산, 그러니까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 주세요라고 맡길 수도 있다라는. 그 다음에 대출 상품이죠. 대출 상품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뭐 고정금리부 대출,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가 변동된다라는 거. 변동금리부 대출에는 어떤 금리를 적용하느냐, CD금리라든지 코픽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율을 적용한다. 이런 CD금리, 코픽스 금리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읽어보시면. 대출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대출을 했는데 3년 약정으로 대출을 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난 3년간 매월 얼마씩 36개월 갚기로 했는데 중간에 좀 돈이 생겨서 이쯤에 나는 다 상환을 하고 싶어요 하면 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네가 36개월을 돈을 빌리기로 했잖아.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맞게끔 운용 계획을 세웠어. 운용 계획을. 근데 너가 중간에 이렇게 돈을 상환해 버리면 너한테 받으려고 했던 이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자가 날라가 버렸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약대로 안 했으니까 수수료 주세요라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외화예금입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예금은 우리 한화, 우리 한국 돈으로 저축을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이라든지 당좌예금이라든지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를 그냥 통화만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달러라든지 이렇게 외화로 예금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도 판매하고요. 증권사에서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은 리스크가 있죠. 무슨 리스크?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화예금과 달리 환율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또 그런 상품입니다. 외화예금의 종류는 우리 한화예금과 종류는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한번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종류 읽어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뭐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내용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렵지 않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내용은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까지 해서 오늘 3주차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대면 수업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펀드의 클래스라든지 또 ETF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